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량해전 그리고 명량해전과 관련된 7가지 의문점 해결하는 영상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량해전 직후에 이순신의 수군이 어떻게 완벽 부활하게 되는지, 정말 미친 듯한 빠른 속도로 이순신의 수군이 강해지는 그 영상 함께 하시면서 이순신의 능력치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원균과 함께 패배하게 되면서 정유재란 본격적인 일본의 재침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군, 좌군은 약 6만 병력과 함께 이렇게 남쪽으로 들어왔고 우군은 대충 8만 병력과 함께 이렇게 옵니다. 일단 좌군을 보시면 웅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사천을 거쳐서 남원까지 갔는데 이 남원성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당시 명나라 부총관 양원이 수십 개의 기병과 함께 살아서 도망쳤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주를 지키고 있는 진우충이라는 명나라 부총관 역시 도망을 쳐버리게 되면서 전주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가토가 중심이 되었던 왜군 우군은 8만 정도의 병력과 함께 이 황석산성 전투에서 굉장히 험한 곳에 있었던 산성인데, 함양 군수 조종도라든지 안음현감, 곽준이 목숨을 다 바쳐 이 경상도 주민들과 함께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이 60년 굉장히 험한 길목에서 이 황석산성에서 정말 한번 호남으로 들어가려는 왜군을 막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황석산성에 가면 조선의 부녀자들이 왜군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두려워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바위에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서 죽었던 피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황석산성 전투를 뚫고 가토도 전주로 들어와서 어찌 보면 호남의 감령이 있었던, 호남의 도청 소재지였던 전주까지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가토 그리고 구로다 등의 왜군 우군은 계속 북진해서 공주를 점령하는데요. 권희씨는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부여로 갔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 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전라도의 서남해안 방면을 다시 한번 약탈하고 그 다음 식량도 좀 확보하고 이런 생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해바다로 돌아 내려오는 왜군 수군과 함께 발을 맞춰서 함께 북상하겠다는 권희씨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진격했던 가토와 구로다 병력은 이렇게 가서 천안까지 가는데, 천안군의 직산면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직산 전투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직산 전투는 명나라 사령관이었던 제독 마귀가, 이름이 마귀예요. 4천 기병과 함께 지키고 있었고, 공격을 했던 일본의 보병 5천 병력은 구로다 병력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직산 전투에 대해서 명나라는 명나라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본군은 일본군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명나라가 약간 좀 이긴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일본군을 대패시킨 전투까지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직산에서 막혔기 때문에 일본군이 직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청주까지 가고 진천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곳에서 구로다와 가토 병력들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기요? 아니, 수군 병력과 함께 여기 있는 권희씨 병력도 왼쪽으로 이렇게 서해안으로 치고 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명군을 압박해서 한양을 점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군이 서해바다로 돌아오려다가 이순신에게 명량에서 대패를 당하게 되니, 아니, 내려오던 권희씨도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 여기 있는 일본군도 지금 진천과 청주에 묶여가지고 이것 봐라, 수군이 서해바다로 못 들어오면 한양을 점령해봐야 옛날 임진영 꼴 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이렇게 회군하게 됩니다. 보면 경상도 우군은 이렇게 회군을 하면서 여기저기 경상도에, 여러분 이 당시 정유재란은요, 조선인들이 청야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산이건 들이건 논밭이건 다 불태우고 우물도 독약 풀어놓고 막 산성에 들어가서 숨어서 농성하고 있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명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당시는, 그러니까 임진년에는 왜군이 조선인을 보고 살려두기도 했어요. 막말로 한양을 점령해놓고도 우키타 히데이에는 자신이 조선을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인을 나름 좀 잘 대접해준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 중에서도 순외자들이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만, 돌아오는 과정에서는요, 정유재란 때는요, 조선인들 보면 보이는 대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코를 자릅니다. 이렇게 아주 여기저기 쓸고 돌아와가지고 가토는 어디에 있냐면 울산외성. 이 울산외성이 상당히 유명한 외성이고요. 울산외성 전투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서생포 외성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와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권희씨는 완전히 남쪽으로 와가지고 와 이쪽 강진까지 뚫고 들어와가지고 순천외성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울산외성 가토 이야기와 순천외성, 특히 순천외성 전투 이야기할 때는 이순신 장군과 진린제독 이야기까지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순신이 명량에서 승리하면서 왜군이 한양으로 북진을 포기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시 왜군 포로가 언급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명량해전 직전부터 왜군은 군대를 뒤로 물릴 생각이었고 조선인들을 대량 학살하면서 남해바다로 내려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함께 왜군 수군과 함께 수륙 병진을 하려고 했던 권희씨의 생각이 차질을 빚게 되고 올라가 있었던 가토 부대와 구로다 부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명량에서 이순신이 일본군의 수륙 병진 작전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선조와 명나라 총사령관 양호와의 대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조실록 내용입니다. 상은 선조죠. 선조가 말하기를 흉적이 조기금 물러가고 종묘 사직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는 참으로 대인의 양호의 공덕이라 감사함을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절을 하여 살해하겠습니다. 시발 일국의 왕이 다른 나라 장수에게 절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리 양호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요? 제가 무슨 공이 있습니까? 이러한 예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상이 굳이 청에도 따르지 않았다. 상 선조가 말하기를,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죠. 통제사 이순신이 사소한 왜적을 잡은 것은 바로 그의 직분에 마땅한 일이며 큰 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인이 은단으로 상주고 표창하여 가상이 여기시니 과인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니 경리가 이순신은 좋은 사람이다. 다 흩어진 뒤에 전선을 수습하여 패배한 후에 큰 공을 세웠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그 때문에 약간의 은단을 베풀어 나의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선조 입장에서는 자기가 파직시켰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격퇴한 것에는 크게 기쁨을 표현하지 않는 반면에 당시 자신이 어찌 보면 명나라 군대를 불러들였다. 그 명나라 군대가 직산해서 구로다 북진하는 왜군을 막았기 때문에 한양이 보존되고 있었고 당시 한양의 백성들도 피난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도 몽진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명나라 덕에 한양을 지켰으니 명나라를 불러들인 나의 공이다. 이 전쟁을 이겨내고 한양을 지켜낸 건 내 공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짜증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 명량해전 하루 이후에 이렇게 서해바다로 올라갑니다. 이 지도를 보니까 옛날 지도에서 잘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뭐 며칠날 어디까지 갖고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명량입니다. 명량에서 이순신이 12척, 13척의 배로 외선 133척 중에 33척 정도는 바다에 수장시킨 것 같고, 그 다음 여러분 당시 왜군 함대 수십 척이 거의 운항이 불가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바다로 이순신을 쫓아서 올라오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일부는 명량에서 이순신이 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일단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조선은 단 한 선의 판옥선도 잃지 않았습니다. 왜군 함대는 격침된 함대까지 약 100여 척의 함대가 더 이상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었을 게 분명하고, 그래서 왜군이 전진 기지를 해남 어란진에 있다가 저 경상도 웅포까지 뒤로 물렸던 건 이순신의 함대와 다시 만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1597년 9월 16일 날 이곳 명량에서 승리해놓고 하루 뒤에 이곳 암태도까지 후퇴합니다. 암태도 그러면 1923년에 그 암태도 소작쟁이 그래가지고 지주 문제철이 소장료를 2대8 그래가지고 이거 목포 경찰들이 봐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소장료를 4대6까지 인하시켰던 그 유명한 암태도 사건이 있는 곳인데요. 이 암태도가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이 당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암태도까지 갔는데 왜 이순신은 뒤로 뺐을까요? 이때 이순신이 명량에서 군대를 뒤로 빼니까 일본 함대 몇 척이 전라 우수영 본영까지 와서 몇 척의 작은 고깃배 살짝 바다에 빠뜨리고 돌아가거든요. 왜 빠졌을까요? 패배해서 빠졌을까요? 여러분, 적선은 수백 척이었는데 명량에서 우리 조선의 함대는 12척, 그래 김옥추 함대까지 해서 13척이었습니다. 판옥선이 13척의 함대가 미친 듯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 함대에 타 있는 격군들과 수군들은 에너지, 기력이 완전히 바닥이고요.
얼마나 많은 함포를 쏘았겠습니까? 함포가 고장나기도 했을 거며 화약도 다 떨어졌고 그 다음 배 이후에 군량미나 식수 문제도 생기는 거고 아니 12척의 배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싸운단 말입니까? 우리가 30여 척의 배를 격침시켰고 또 수십 척의 배를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만 다른 함대가 있잖아. 다른 새로운 쌩쌩한 군인들이 몰고 오는 일본 함대와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잠깐 군대를 뒤로 뺀 거지요. 그리고 이순신은 서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해서 이렇게 고군산도까지 올라갑니다. 이순신이 왜 이렇게 서쪽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당시 일본의 육군이 어디까지 갔죠? 충청도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서해바다로 올라오면서 너희 일본 수군 올라오지 않는다. 우리 조선 수군이 이렇게 서해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 수군의 위용을 과시함과 동시에 정유전한 때 청야작전을 전개해서 산에 많이 숨었습니다만 전라도와 충청도의 서해안에 있었던 주민들은 피난 가기 위해 서해바다로 몰려듭니다. 마침 명량에서 이순신이 이겼고 서해바다에는 이순신의 함대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더 많은 주민들이 서해바다로 몰려듭니다. 이들은 서해바다에 있는 이 엄청난 무인도로 가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함대가 가는 곳곳마다 차근차근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은 왜군 함대가 웅포 쪽으로 물러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다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올 때 이순신에게 청천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충청도를 점령했던 왜군 새끼들이요. 이순신의 가족이 있는 곳이 아산이잖아. 그 충남 아산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이순신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다가 나름 용맹했고 맞서 싸우려고 했던 이순신의 셋째 아들 이면이 전사합니다. 그 이면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순신의 심리 상태가 난중일기에 드러나는데요. 저 솔직히 난중일기 쭉 읽으면서 제가 유일하게 대성 통곡할 뻔했던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난중일기입니다. 맑다. 새벽 2시쯤에 꿈에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이 발을 헛디뎌 냇물 가운데 떨어졌는데 말이 거꾸러지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아들 면이 엎드려 나를 안는 듯 하더니 깨었다. 이것이 무슨 조짐인지 모르겠다. 저녁에 천안에서 온 어떤 사람이 집에서 보낸 편지를 전하는데 봉함을 뜯기도 전에 온몸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어지러웠다. 그러니까 충청도까지 왜군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집에서 서신이 하나 날라오니까 불안하지요. 거칠게 겉봉을 뜯고 이열이 쓴 글씨를 보니 겉면에 통곡 두 글자가 쓰여 있었다. 셋째 아들 면이 적과 싸우다 죽었음을 알고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어질지 못하는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어찌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어쩌다 이처럼 이치에 어긋났는가. 천지가 깜깜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영리하기가 보통을 넘어섰기에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명량에서 이렇게 막 승리하고 또 왜군이긴 하지만 일본군을 많이 죽였다라는 죄책감, 사람이면 다 그런 게 있죠. 아무리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서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너를 따라 죽어서 지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지만 아니 자식 보낸 부모 맘이야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내 형, 내 누이, 내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아직은 참고 목숨을 이을 수밖에 없구나. 마음은 죽고 껍데기만 남은 채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한 해를 지내는 것 같구나. 밤 10시쯤 비가 내렸다. 이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이순신의 굴곡진 삶을 생각하면 이건 소설로서도 소설가가 비판받아야 합니다. 아니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전쟁 중에 또 칠천량 해전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군관들과 군졸들 또 얼마나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런 판국에서 아들까지. 물론 여러분 임진왜란 이 7년 동안의 조일 전쟁 때 민초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하는 그 고통은 여러분 실제로 그런 자료들 상당히 보시면 진짜 일본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임진왜란 때 인구가 20%가 줄었다, 30%가 줄었다, 50%가 줄었다. 기록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 인구 그렇게 절반을 죽여본 적이 없고요. 우리는 일본 외왕의 부인을 그렇게
모욕감을 안겨주면서 그렇게 죽여본 적이 없고, 우리는 일본을 35년 동안 그렇게 식민지 지배해본 적이 없고, 우리는 일본의 그 많은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끌고 와서 우리 것인 양 자랑스럽게 전시하거나 그래본 적이 없단 말이죠. 사이좋게 지내려면 가해자가 먼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도 진짜 일본과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용일하고 싶습니다. 친하게 지내야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단 화는 납니다. 임진왜란 한사를 들여다보면 갑자기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름 분노감 때문에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이 슬픔을 극복해내야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머지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가 내 양어깨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 강산과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부단히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디로 오냐면 삼도 수군 통제영을 다시 건설하는데, 그 통제영이 있는 곳이 여기 진짜 여러분 완전히 영상하고의 이 고화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108일간을 머물면서 완전히 수군을 부활시키는데요. 여러분 원래 판옥선이 13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몇 척의 판옥선을 추가시키냐면 40척의 판옥선을 추가시킵니다. 108일 고화도에 머무르면서 판옥선을 40척을 추가시켰다? 그럼 뭐죠? 2, 3일 만에 판옥선을 한 척씩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40척의 판옥선을 제조해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필요했겠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옥선은 소나무나 참나무로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겠는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수군들이 인력으로 동원당했겠습니다만, 여러분 판옥선이 만들어지면 판옥선이 움직이기 위해 돛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돛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했겠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판옥선이 40척이 만들어졌으면 판옥선 한 척당 한 포가 2, 30문 정도가 올라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한 포가 대체 얼마나 만들어진 거죠? 한 포 한 1000문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쇠와 철이 필요했겠는가, 얼마나 많은 철을 가지고 한 포를 주조했겠는가도 생각을 해보시고, 한 포 1000문을 올리려면 그만큼 한 포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화약이 있어야 되겠는가, 포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며, 판옥선 40척이 추가됐으면 판옥선 한 척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명 이상의 수군과 격군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군 숫자가 최소 4,000명 이상 증강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4,000명의 수군이 증강하려면 얼마나 많은 군량미가 필요했겠는가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108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해는 1598년이 넘어갔고, 조선 수군도 이제는 왜군 주력 함대와 붙어도 이겨놓고도 군대를 뒤로 빼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제 서남해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순신에게 몰려듭니다. 이순신에게 가야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 가능했겠죠. 백성들만 몰려듭니까? 여기저기 인사들이 합류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진주에서 삼도수군 통제사를 다시 제수받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구례에서 그 유명한 손인필 부자가 함께 이순신과 항상 옆에 있고, 실제로 이분들도 노량에서 전사하시고, 곡성에서는 정사준, 정사립 형제라고 해가지고요, 대장장이들 이끌고 조총을 만들고 한포를 만드는데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또 합류해서 이순신과 함께 했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이름이 같았던 동명이인 이순신 기억나십니까? 무의공 이순신이 충무공 이순신을 찾아왔으니 이순신 장군께서 얼마나 든든해 하셨겠습니까? 여기저기 이순신 장군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중에서도 회제 이연적의 손자, 당시 조선시대 이연적이라면 아주 최고, 그러니까 이황의 스승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철학, 이연적의 리철학이 이황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회제 이연적, 태계 이황 다 문묘 제사에서 봉사되어지고 있는 분이죠. 회제 이연적의 손자가 직접 이순신을 찾아옵니다. 이의온이라는 젊은 친구인데, 이 젊은 친구가 이순신의 새로운 참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은 강해진 수군과 함께 이제 일본 수군이 저 경상도 쪽으로 물러갔으니 더 전진기지를 세워야만 하고, 고화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섬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드디어 움직여서 다시 전라도 남해안 쪽 바다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바로 이곳
고금도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완도거든요. 완도에 속해 있는 섬인 고금도로 들어와서 고금도가 새롭게 삼도 수군 통제영이 되는 거고 이곳이 마지막 통제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셨을 때 이순신 장군의 시신이 잠깐 안치된 곳도 고금도죠. 실제로 삼도 수군 통제영이었던 한산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산도보다 훨씬 큰 섬이고 인구 자체가 1,500여 호가 살았다라고 하니 당시 조선시대는 한 호당 최소 5, 6명 계산하면 인구만 10,000명 정도 되는, 지금 보시면 산지가 여기밖에 없고 여기 보면 전부 다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벼농사가 비옥하게 농사가 잘 지어지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곳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던 게 이 고금도가 보시면 강진만까지 내륙 쭉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다 탐망할 수 있고요. 여기 고흥반도 안쪽에 등량만이 있고 이 고흥반도까지, 더군다나 이 등량만하고 고흥반도는 이순신이 전라 좌수영일 당시에 책임졌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바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진짜 좋은 자리 고금도로 갔더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고금도로 몰려듭니다. 이순신은 이곳에서 둔전을 경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금도로 들어오는 피난민들을 집을 지어주고 마을을 형성케 하고 자리 잡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곳에서는 이제 병력이 8,000병력까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량미가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의원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순신이 있는 곳에 많은 피난민들이 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순신을 따라다니니 그들에게 해로 통행첩을 발급하자. 배 크기에 따라서 쌀을 1석, 2석, 3석씩 받아내서 군량미로 확충하게 하자. 이쪽에 많은 배들이 다니는데 이게 일본의 간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첩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입장에 바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해로 통행첩을 발급하는데, 당시 피난민들은 배에 다 쌀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쌀 조금 내어주고 이순신 함대를 따다니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이건 너무나 좋은 거죠. 백성들 불평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쌀 군량미가 1만 섬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순신은요 군인들을 시켜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게 합니다. 고기를 가지고 말립니다. 말려놓으면 이게 전투 식량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순신요 이 남해바다와 서해바다에서 소금을 얻어냅니다. 그 소금이 여러분 그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지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이 있는 곳은 부강해지고, 당시에 정유재한테 고금도로 가면 산다. 무슨 말이냐? 몽고가 침략해 왔을 때 강화도가 엘도라도였듯이 당시 정유재한테 이 고금도는 엘도라도였습니다. 조선인들 다 고금도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고금도에서 이순신은 부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옥선은 또 플러스 30그래 가지고 이제 판옥선이 다해서 80여 척까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한산도에서 가장 많은 함대를 가지고 있을 때만큼은 판옥선 숫자는 부족하지만 병력이라든지 군량미라든지 무기라든지 그 다음 여러 지원, 그러니까 병력 보충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든지 하는 건 한산도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곧 명나라 함대가 들어와서 명나라 성질 더러운 새끼 진린 제독과 이순신이 이제는 고금도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이 고금도를 실제로 다녀온 오선과 한음할 때 한음의 이덕형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금도까지 와서 이순신을 만나고 간 이덕형의 장계입니다. 이순신의 사람됨을 신이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고 한 차례 서신을 통한 적밖에 없었으므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일에 원균이 그의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한 말만 듣고 그는 재간에 있어도 진실성과 용감성은 남보다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이 본도 전라도에 들어가 해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 모두가 그를 칭찬하며 한없이 아끼고 추대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그가 고금도로 들어가 겨우 3, 4개월이 지나자 민가와 군량의 수요가 지난해 한산도 있을 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야 그의 재능이 남보다 더 뛰어난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 이순신 까기는 쉽지 않죠?